자, 이어서 21번이에요. 21번 문제는 이제 소화성 궤양 문제이고요. 헬리코박터가 양성인 12지정 궤양이래요. 헬리코박터 양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파일로리 이레디케이션, 제균요법을 해야 되고요. 문제에서는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아목시실린, 클레리스로마이신, PPI 이 3제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 비스무트 기반 베이스드 4제요법을 한다고 하네요. 환자는 PPI인 오메프라졸, 비스무트, 메트로니다졸 외에 한 가지 더 투여할 약이 있죠. 테트라사이클린이고 너무 쉬운 문제.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 이제 제균요법의 레지멘이나 각 약제 용량 하루에 몇 번 투여하는지, 여기 같이 이제 알러지가 있으면 무슨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등등 해서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환자는 뇌전증과 천식 환자고 미란성 거드가 있대요. 영유성 식도염이 있는데 PPI를 복용하고 있다. PPI인 오메프라졸에 의해서 혈중 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물은 또 DDI 문제를 내고 있고, 아까 클로피도그렐 관련해서 나왔었는데 또 나왔네요. 오메프라졸은 2C19 이니비터로 페니토인 같은 약들이 이제 2C19으로 대사되는 대표적인 약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페니토인의 대사를 억제해서 혈중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 페니토인은 이제 우리가 혈중 농도를 관찰하면서 투여하는 TDM 대상 약물이거든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TDM 대상 약물을 혈중 농도를 상승시키는 그런 병용 약물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죠. 혈중 농도를 정확히 유지하고 측정할 수 없으니까. 23번은 이제 강경변 환자고, 이제 강경변증의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으로서 이제 혈액에 이제 우회를 통해 식도정맥이 늘어남으로써 생기는 식도정맥류. 식도정맥류가 진행되면 이제 정맥류가 파열되고 하면서 이제 토혈을 하게 되고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도정맥류가 지금 터졌어요. 터져서 토혈하고 있고, 혈액이 이제 위아래 하부 이제 장관으로 내려가면서 변으로서 흑색변이 나오고 있고, 정맥류 출혈을 응급하게 치료하고자 한대요. 이 경우 이제 수액 공급, 출혈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혈액 바이탈이 심각하게 급격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수혈이랄지 수액 공급을 통해서 혈액을 유지하면서 또 내시경 치료, EVA라고 하는데, 내시경으로 쉽게 말하면 그 출혈 부위를 지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묶어가지고 출혈이 안 일어나게 한다던가, 그런 치료를 동반해서 할 약물요법을 묻고 있고, 이 문제에서 핵심 선택 요인은 사실 이 정맥류 파열이 일어났을 경우에 항생제를 반드시 투여해야 되는 걸 알고 있냐 이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셉트리악손이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되는 걸 암기하고 있느냐를 묻는, 대충 공부했으면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고, 사실 이 식도 정맥류 출혈을 치료하는 약물 소마토스타틴 에놀로그나 바소프레신 에놀로그를 선택하는 거는 중요치 않았어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이제 출혈 부위에 상처에 이제 감염을 억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망률을 낮춰줄 수 있는 이 셉트리악손이 위와 같은 소마토스타틴, 바소프레신 에놀로그랑 동시에 투여되면 되겠습니다. 옥트레오타이드도 가능하죠. 소마토스타틴 에놀로그인데 이걸 단독으로 투여하면 안 되고, 이제 여기다가 셉트리악손이 더해졌으면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24번은 이제 만성적인 변비가 있는 환자이고, 팽창성 완화제, 실리움 같은 거, 자극성 완화제 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극성 완화제 등등을 사용해봤으나 6개월 이상이나 꾸준히 사용했는데 변비가 좋아지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항성 변비로 보고, 이 저항성 변비 여러 가지 완화제의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한 환자에 한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레졸로 프로칼로프라이드라는 약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5번이 답이고, 이 문제는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는 것 같아요. 프로칼로프라이드를 고르는 문제. 그리고 25번은 B형 간염 환자하고 만성 B형 간염, 엔테카비어를 1년 동안 복용 중이었다. 여태 이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서 잘 치료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내성이 생겼나 봐요. 바이러스 타이터가 높아졌고 당장 이제 간염이 발생할 정도의 세포 파괴는 없었지만 약물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성 검사를 해보니까 엔테카비어의 내성이고 라미부딘의 내성이래요. 사실 엔테카비어가 아닌 라미부딘 내성으로 YMDD 내성 돌연변이가 있는 라미부딘 내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엔테카비어를 1mm로 증량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테노포비어로 변경하든지. 이 경우에는 답지에 이제 테노포비어로 변경하는 안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비형 간염에 사용하는 엔테카비어와 테노포비어 중에 이제 엔테카비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테노포비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엔테카비어보다 테노포비어는 내성 발현율이 현격히 낮아요. 그런 장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 추가로 여러분들 알면 좋겠는 거, 출제될 수 있는 거는 여기 지금 테노포비어를 다이소프록실로 뒤에 이제 염을 붙여놨는데 이제 다른 염, 알페나마이드 같은 염이 있습니다. 이 약이 베물리드라고 하는데 비리어드와 베물리드 두 가지 약이 있어요. 똑같은 테노포비어인데 그 차이를 알고 계시면 만약에 출제됐을 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이제 비리어드 TDF라고 하는데 테노포비어 다이소프록실은 신기능에 대한 이제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이제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테노포비어 알페나마이드, 베물리드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신기능이 악화됐을 때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 이제 베물리드가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염에 따른 차이가 있다. 특이하게도. 다음 26번은 복통이 있고 혈변, 체중 감소에 어지러워요. 출혈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영양소 흡수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겠죠. 이 환자는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이고 이런 경우에 풀미넌트한 염증인 경우에는 입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중증 염증인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이제 질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모듈레이터를 이런 상황에서 주 치료제로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이제 경구나 주사제로서 이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이런 전격성 염증을 빠르게 완화시켜야 이제 영구적인 조직 손상을 막을 수 있고 염증을 완화시킨 이후에 서서히 다른 이제 조절제로 대체해 나가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상황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메틸프레딘, 멤피디 같은 걸 써서 가라앉히고 이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 투여했으면 서서히 감량해줘야겠죠.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감량하다가 이제 관의 리미션에 도달하면 질병 조절을 위해서 꾸준히 투여할 약으로 이제 아자치오프린 같은 면역 억제제를 스테로이드 대신에 투여할 수 있고 아자치오프린 같은 걸 투여하면 이제 스테로이드에 좀 의존하고 있는 스테로이드가 없으면 잘 조절되지 않는 그런 염증에서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이제 퓨린계 애널로그예요. 아자치오프린 같은. 이걸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주요 이상 반응이 뭐 있냐 했죠. 이제 퓨린계 애널로그는 백혈구의 생성을 억제해요. 이제 퓨린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분열하고 증가하는 이제 백혈구에 있어서 DNA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백혈구가 제대로 생성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면역계 반응이 이제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겠죠. 28번은 만성 폐쇄성 폐 COPD와 뇌전증이 동반되어 있는데 이 뇌전증 약으로서 투여한 어떤 약물이 아마 SIADH라는 이제 항이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그러니까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건데 이 약물 유발로 ADHD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과다하게 이제 분비되면서 몸에 이제 체액이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 몸이 이제 물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SIADH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이 뇌전증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카바마제핀이거든요. 카바마제핀은 중요한 부작용이 많은 약으로 상호작용도 있고 질환 외적으로 출제할 요소들이 많으니까 잘 공부해두는 게 좋겠고, 카바마제핀은 문제에 출제된 것 같이 SIADH를 발생시키고 저나트륨 혈증은 그에 동반되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유명한 게 이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을 일으키는 대표적 약물 카바마제핀이 있고요. 이 카바마제핀의 이런 단점을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 개발한 게 이제 옥스카바제핀이에요. 옥스카바제핀은 카바마제핀에 비해서 이제 SIADH 발생률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낼까 싶긴 한데 일단 카바마제핀, 옥스카바제핀의 중요 부작용 두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29번은 OA와 비염이 있는데 고혈압과 당뇨를 새롭게 진단받아서 약물 치료를 한 2주 전에 시작했대요. 근데 3일 전부터 급격히 이제 소변량이 감소하고 체중이 증가한대요. 소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체액이 몸에 다 쌓이니까 살이 찐 게 아니고 물이 저류되는 거죠. 체중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AKI 급성 신손상을 진단받았어요. 이 급성 신손상의 원인 약물은 어떤 게 될까요? 라고 묻고 있고, 아마 2주 전에 투여 시작한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이 약이 원인이 되겠죠. 2주 전 수치를 보면은 세럼 크레아티닌이 0.8인데 반해서 2주 만에 세럼 크레아티닌이 1.8까지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고혈압 약으로서는 에날라프릴과 암로디핀을 투여 개시했고, 당뇨약으로서는 메토폴민을 시작했어요. 이 중에 이렇게 급격한 SCR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은 ACE 이니비터인 에날라프릴입니다. ACE 이니비터나 이제 ARB를 투여한 이후에는 복용 초기에 한 30%까지 SCR이 상승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이제 관찰하면서 봐줄 수 있습니다. 투여를 중단하거나 신손상으로 평가하진 않아요. 이제 ACE 이니비터의 작은 기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CR이 일정 상승하다가 이제 다시 감소하게 되는데, 이 환자는 30%를 넘어선 무려 이제 100% 이상 상승했으니까 AKI로 진단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ACE 이니비터인 에날라프릴이고, 이거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이 어디까지 용인되는지도 외워두시고요. CKD와 신부전이 있는 환자고 최근에 이제 두근거림과 근육경련이 발생했다. 이런 신경학적 증상은 이제 전해질 이상이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이제 고칼륨 혈증이에요. 6.6. 보편적으로 5.5 정도를 한계선으로 보고 그보다 높으면 이제 고칼륨 혈증이라고 보는데, 그보다 1에서 거의 2 정도 높은 거죠. 심전도 검사에서 심지어 이제 심전도 이상이 발견이 됐어요. 부정맥이. 그런 경우에 반드시 가급적 빨리 투여해야 되는 약으로는 여기 나온 4번 칼슘 글루코네이트입니다. 이 약은 이제 칼륨 성분을 낮추는 전해질 수치를 칼륨을 낮추는 약은 아니에요. 칼륨을 교정하거나 당장에 이제 고칼륨 혈증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아니지만, 이런 고칼륨 혈증에서 위급 상황에 즉시 투여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에 의한 이제 부정맥 발생 같은 거를 막을 수 있고, 더 심각한 부정맥, 심정지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응급약으로 쓰는 거예요. 일단 투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칼륨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중요해요. 말기 신부전 환자고 투석을 받고 있어서 말기 신부전 합병증으로 이제 빈혈이 있죠. 그래서 빈혈 치료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달베프이틴을 맞고 있는데, 이런 약들 이제 EPO랑 비슷한 약들이 ESA라고 하는데 조혈 기능을 촉진하는 인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약들은 이제 혈압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32번 고인산혈증 CKD 또 나왔고요. CKD의 합병증으로서 고인산혈증, 고칼슘혈증, 뭐 이런 PTH 상승 등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를 CKD, BMD라고 하죠. 본 미네랄 디지즈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 나온 칼슘, 인, PTH 수치를 보고 어떤 약을 선택할지 고르는 문제는 해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선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고인산 혈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혈중에서 인산을 잡아서 제거해 줄 수 있는 약을 일반적으로 주 약물로 쓰는데, 이걸 포스페이트 바인더라고 하고, 이제 인과 결합해서 이제 강한 결합을 해서 인으로서 작용 못하게 하는 그런 이가 양이온들이 대표적인 칼슘, 란탄, 알루미늄, 철 등이 있고요. 이 중에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칼슘이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CKD MBD에서는 칼슘이 흔히 높아져요. 이 환자는 지금 10.0이거든요. 10.5가 이제 리미트라고 하지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칼슘을 인 제거제로서 투여하게 되면은 고칼슘 혈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상적인 칼슘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인 결합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탄산칼슘을 배제하고 란탄엄염인 탄산란탄, 포스레놀이라는 약인데 그걸 선택하는 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33번은 2차성 부갑상선 항진증 CKD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 PTH, 파라트로몬 상승을 다시 감소시키기 위해서 투여하는 약,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죠. 이제 비타민 D 유도체들, 아니면 칼슘 미메틱이라고 하는데 칼슘과 유사하게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부갑상선에 붙어가지고 이제 PTH가 덜 나오도록 칼슘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미믹한다는 거죠. 그런 약이 이제 시나칼셋, 칼세타이드 또는 칼셋으로 끝나는 약들이거든요. 이런 약들이 역시나 칼슘 수치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지를 항상 CKD, MBD에서 고를 때는 그 답지가 다른 인이나 칼슘, PTH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동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가장 흔하게 쓰는 비타민 D를 생각해 보면, 비타민 D를 투여하게 되면 칼슘과 인이 동시에 상승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칼슘과 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이기 때문에 비타민 D 애널로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 오히려 칼슘을 낮추면서 이제 PTH도 낮출 수 있는 시나칼셋 같은 약을 투여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34번은 당뇨병 환자고 경구 혈당 강화제를 투여할 건데 이제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고요. CKD 환자고 신부전도 갖고 있어요. 혈색소는 7.5로 꽤 높은 상황이고 신기능이 많이 안 좋네요. 그죠? 만성 신장병으로 23 미만, SCR도 높고 신부전도 지금 40% 미만, 당연한 거지만 돼 있는데, 역시나 이제 당뇨병 약들이 신기능에 대해서 제한이 걸려있는 약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1차 약으로 다들 알고 계신 메트폴민은 EGFR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투여가 금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답처럼 보이겠지만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해야 돼. 그렇게 당연한 문제 아니니까 메트폴민 답이 될 수 없고 30 미만 23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신기능 고려해야 될 약 중 대표적인 게 DPP4 이니비터는 성분별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고, SGLT2 이니비터 역시
성분별로 좀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뭐 30 미만, 45 미만, 60 미만 이런 거. 이프라글리프로진도 30 미만에서 금기이기 때문에 투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신부전에서 금기가 되는 약 아까 얘기했었죠? 또 나왔네요. 중요하다는 거죠. 글리타존계, TGD계 사이아졸리드 다이어는 신부전에서 투여 금기다. 몸을 붓게 한다. 설명드렸고요. 아카보스는 지금 당뇨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신기능과 무관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으로 DPP-4 이니비터 중에 유일한 리나글립틴을 1차 치료제로 선택하시면 가장 최적일 것 같습니다. 35번은 뭐 당뇨, 고혈압, 이장제 질혈증을 앓고 있고 최근에 소변량이 증가하고 두근거리고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탈수가 일어났다. 소변량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체액이 많이 줄은 하이퍼볼레미아가 생기는 거고 그 혈액 체액이 감소하게 되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이제 뇌에서 반사적으로 이제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이제 교감신경 자극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계 항진이 일어난단 말이죠. 심박수가 두근두근 심장을 자극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하는 등의 이제 탈수와 관련된 증상이 일어났고요. 복용약들을 보면은 딱히 이뇨제는 없잖아요. 그렇게 당연한 문제 안 되겠죠. 이뇨제 없고 이뇨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SGLT2 이니비터를 복용하게 되면 포도당이 요중으로 이제 강제로 배설되게 해서 당뇨를 치료하는 약인데 이 포도당과 함께 삼투 효과에서 물도 같이 따라 나가잖아요. 이 때문에 이제 체액 감소가 일어나고 일정 부분 혈압이 떨어져서 저혈압이 발생한 어지러워하는 환자도 간혹 있지만 흔치는 않아요. 근데 가능한 부작용이고 뭐 살 빠지고 할 수 있고 뭐 그런 부작용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SGLT2 이니비터 골라주시면 되겠고 당뇨병 진단 후에 손떨림, 두근거림, 허기짐 대표적인 저혈당 증상인데 이 저혈당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요법을 수정해야 돼요.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가지 당뇨약들도 여러분들 숙지해야 되고요. 너무 간단한데 복용 약물 중에 메트폴민은 저혈당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안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리메피리드 같은 이제 설포닐우레아는 단독으로도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당뇨가 이 약물 요법에 의해서 잘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메트폴민 2000ml나 지금 먹고 있는데 그걸 중단시키는 건 부적절하고 저혈당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메트폴민 중단은 배제하고요. 그럴 리가 없고 인슐린 투여는 저혈당 위험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죠. 그래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이제 기자 인슐린 글라제닌인데 인슐린을 투여할 정도로 당화혈색소가 뭐 높고 안 좋은 당뇨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혈당 위험이 낮으면서 현재보다 치료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시타글립틴을 DPP-4 이니비터를 투여하는 것이 저혈당 위험 개선 그리고 현재 당뇨 요법을 유지하는데 가장 최적의 요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번은 갑상선 항진증을 진단받은 환자고 갑상선 항진증에서 1차적으로 사용하는 항갑상선 약물 메티마졸이 1차 약물이죠. 이제 그래서 오늘 진료 시 증상도 싹 사라졌고 랩 데이터를 보면은 T4가 갑상선 호르몬이 거의 4분의 1 이상 크게 감소했고 2개월 만에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메티마졸 용량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 앞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하는 중에 오히려 저하증이 발생하는 환자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감소해서 이제 저하증 레벨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쯤에서 이제 메티마졸 용량을 많이 감량하면서 정상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미래
수치를 예측하면서 투여하는 그런 용량 결정을 해야 합니다. 흔하게 임상 상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용량 변경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메티마저를 지금보다 줄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55세 여자에게 심한 피로감, 무기력증, 체중 증가, 대표적인 갑상선 저하증 증상인데, 이런 갑상선 저하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약물이 있거든요.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저번에도 한번 나왔어서 설명해드렸는데, 이 갑상선 독성약 두 가지. 일반 아미오다론은 항진증도 유발할 수 있고 저하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과 같은 이제 조증약이죠. 하이포 그러니까 저하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얘는 항진증을 일으키지 못해요. 이 차이를 꼭 외워두시고 뭐 언제든 아미오다론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어렵게 좀 헷갈리게 된다고 하면 항진증이 의심되는 증상들을 나열해놓고 아미오다론과 리튬을 동시에 올려놨을 때 여러분들이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거는 대체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항진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미오다론 뿐이라는 걸 알고 있냐, 외우고 있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39번은 시행한 검사 결과 중에 혈중 비타민 12가 낮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환, 만성 질환으로 약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아마 약 때문에 이런 비타민이나 전해질 수치가 낮아지거나 이상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비타민 12가 뭐 참고치보다 좀 낮네요.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비타민 12가 좀 낮다고 해서 뭐 임상적으로 치명적이거나 부작용이 바로 발생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다만 뭐 신경학적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증상을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는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환자에서 비타민 12를 낮게 만든 약은 뭐냐 묻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메트폴민이 비타민 12를 낮춰요.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코발라민이잖아요. 이게 코발라민이 이제 위에서 이제 어떤 인자가 분비되면서 코발라민과 결합해서 흡수가 되는 건데 PPI 같은 걸 오래 투여하면 비타민 12 수치가 변할 수 있어요. 이제 위의 pH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결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약물 투여에 의해서 비타민이나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영양소들을 잡아먹는 아니면 감소시키는 그런 약을 드럭 먹으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12 아니면 엽산을 감소시키는 약들이 운제화되기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거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보고요. 환자는 비타민 B12를 투여해서 수치는 정상 범위로 회복됐고 앞으로의 혈당 조절 위해서 뭘 복용하는 게 좋을까 묻고 있고요. 볼까요? 이 환자는 각종 만성질환 다 앓고 있으면서 체중이 좀 높아요. 보니까 체질량이 BMI가 30이 넘어서 비만으로 진단할 수 있고 동양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만이고 당뇨, 이상지질증, 뭐 통풍, 대사증후군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제 살이 빠지는 약을 고르라는 거거든요. 혈당약 중에 당뇨약 중에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는 약을 알고 있냐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대표적으로 GLP-1 애고니스트인 이라글루타이드가 살 빼는데 많이 쓰이는 약이죠. 심지어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서도 삭센다라는 주사로 개발돼서 투여되고 있고요. 당뇨와 함께 비만도 치료할 수 있는 리라글루타이드가 최적이겠다. 메트폴민 증량은 지금 몇 미리 먹고 있죠? 서방증 2000을 2회 먹고 있으면 거의 맥시멈이에요. 더 늘릴 수 없고 인슐린 투여할 만큼 지금 그렇게 안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메트폴민을 중단하는 선택지도 부적절하니까 일단 1번이 최적입니다. 41번은 중환자실 ICU에서 카테터를 이제 소변
요도에다 이제 넣어가지고 강제로 이제 소변을 자연스럽게 빼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삽입하고 있는 환자, 이런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으면 쉽게 균이 도뇨관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요로 감염이 잘 생겨요, 병원 내에서. 그래서 자주 생겼나 봐요. 또 재발했고, 이번에 검사 결과를 보니까 아직 어떤 균이 감염됐는지는 알 수 없고, 최근 감염된 균이 녹농균이에요. 그래서 이전 감염이 되었고 또 이 병원 환경에 상주하는 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녹농균의 활성이 있는 항생제를 알고 있느냐, 거기다가 요로 감염에 자주 쓰이는 요법을 알고 있냐를 묻고 있는 거고, 뭐 일본과 같은 녹농균 활성 없고요. 지금 MRSA까지 커버할 필요 없기 때문에 방코마이신, 니메졸리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녹농균 활성이 있는 약으로 셉타지딤. 셉타지딤은 보통 세파계 중에서 녹농균을 죽일 수 있는 약으로 이제 셉타지딤과 뭐 세페핌 뭐 이런 거 있고요. 토브라마이신도 녹농균의 활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을 병용하는 경우 녹농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 약들이 합쳐졌을 때 넓은 어떤 커버리지를 갖기 때문에 다양한 그람 음성균 또는 그람 양성균, 뭐 에이티피컬한 그런 균들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이제 설파메특사든 트리메트프림, 박트림인데 이거는 이런 상황에선 부적절하죠. 이제 항목농균 활성도 거의 없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뭐 가벼운 방광염이랄지 뭐 전립선염 등등의 이제 요로 감염에 사용하는 약이고, 이 상황에서는 녹농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42번도 저번에 제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과거에 나왔었네요. 대장균이 감염돼서 이제 박테리유리아라고 하는데 이제 균이 이제 소변을 나간다는 거죠. 세균요를 얘기하는 거고, 증상이 없대요. 그리고 인부였어요. 자, 일반적으로 무증상 세균요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항생제 투여 안 하고요. 단 예외가 있는데, 여기서처럼 임산부이거나 아니면 치료 이후에 어떤 요도경, 내시경 같은 걸 요도로 이게 넣어서 이제 뭘 관찰하거나 할 때 들어가는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검사를 했을 경우 또 다른 요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전에는 증상이 없는 세균요라고 하더라도 항생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하는 도중에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환자는 지금 임산부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해야 하고, 임산부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항생제인 세파계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티니다졸 같은 경우에는 안 쓰죠. 이런 건 안 쓰고, 이거는 이제 원충이나 이제 메트로니다졸 같은 활성을 갖는 거고, 항생제 투여 필요하고요. 임산부니까. 테트라사이클이나 사이프로플록사신 같은 경우에는 인부 금기잖아요. 태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투여 금기니까 이제 배제하고, 애초에 테트라사이클린은 요로 감염에 쓰지도 않아요. 잘이 아니라 안 쓸 거야 아마. 시프로플록사신은 쓰는데 여기서는 금기. 43번은 인두에 어떤 염증, 통증이 있는데 이제 임상 검사를 했대요. 신속 항원 검사라고 이제 목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검사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안 돼서 흔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하고요. 목 아파서 병원 가면 이 검사를 하고 바이러스성인지 아니면 가장 흔한 인두염 원인균인 이제 그룹 A 베타 헤몰라이틱 연쇄상두균, 이 동정이 되면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감기라 보고 이제 항생제 투여 없이 이제 증상을 위한 치료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검사가 보험화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어요. 항원 검사를 해서 이런 연쇄상두균,
GS균이 검출이 되면 1차적으로 사용하는 약이 페니실린계 항생제예요. 아목시실린과 같은. 이 환자는 아목시실린 투여 아나필락시스를 겪어가지고 페니실린계는 투여할 수 없습니다. 2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마크롤라이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마크롤라이드 중에 많이 쓰는 아지스로마이신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외웠나 안 외웠나를 묻는 거고, 이 GAS균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어요. 목 아픈데 세균 감염이다 하면 거의 100% GAS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마이코플라즈마 페럼이라고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균도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100%라고는 할 수 없겠죠. 44번은 뇌졸중 치료를 할 거고,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 획득성 폐렴이 발생했대요. 병원에서 동정된 MRSA, 이거 중요한데, 이제 MRSA가 해당 병실에서 얼마나 발견되고 검출되고 있느냐 하는 비율이 매년 몇 %를 넘어가냐의 기준에 따라서 MRSA를 커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거든요. 적어도 10%는 넘어야 MRSA를 커버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6에서 8% 정도이기 때문에 MRSA 커버를 필요한 방코마신이나 리네졸리드 같은 약은 투여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추가로 3개월간 항생제 치료를 여태 받은 적이 없다. 이것도 중요한 단서인데요. 일단 병원 획득성 폐렴이기 때문에 두 가지 고려해야 될 게 MRSA, 지금 현재 투여할 필요 없다고 했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바로 녹농균에 대한 활성입니다. 반드시 녹농균에 듣는 약을 사용해야 되고, 녹농균이 워낙 다제 항생제에 다 내성이 많기 때문에 일제를 사용할지, 그러니까 가벼울지 아니면 두 개의 항녹농균 약제를 사용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과거 90일 동안 항생제 투여가 있었느냐를 묻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녹농균 약제를 하나 고르는 게 답입니다. 여기서 항녹농균 활성이 있는 약으로는 이제 페니실린계 중에 이제 페넴계 항생제랑 플로로퀴놀론,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제미플록사신 같은 레스피레토리 플로로퀴놀론은 녹농균에 듣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참 치사하게도 이제 이 환자는 사실 입원한 이유가 뇌졸중, 이제 뇌질환이거든요. 뇌졸중 환자들은 뇌졸중 치료 이후에도 이제 발작의 위험이 있어서 발작 예방으로 항뇌전증 약을 투여한다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졸중, 뇌질환 환자가 입원했을 때 생긴 이런 햅 같은 경우에서는 페넴계가 주요 부작용이 시저거든요. 발작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페넴계 항생제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페넴이 시저를 일으킨다는 건 아마 수업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이제 뇌졸중과 연관시킬 수 있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답은 얼타페넴을 제외한 레보플록사신입니다. 45번은 발열기침 객담이 일어나서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이 진단됐고, 비교적 가벼운 증상인지 외래에서 입원하지 않고 치료합니다. 외래 치료할 때 항생제 1차적으로 투여하는 거는 이제 페니실린, 아목시실린, 독시사이클린, 마크롤라이드가 1차 치료제고요. 환자가 만약에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심부전, 여러 가지 심장, 폐쇄성 폐질환 등등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계 퀴놀론, 제미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투여할 수 있고, 아니면 어그멘틴, 아목시실린의 클라발란산에다가 아니면 세프록신과 같은 세파계 항생제를 기본으로 놓고 거기다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독시나 마크롤라이드를 병용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보니까 리네졸리드 같은 MRSA에 듣는 균 필요 없고, 클린다마이신 아니고 시프로플록사신은 이 폐렴에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제미, 레보, 목시 중에 골라야 되는 없고요. 배제하고, 마크롤라이드인 클레르스로마이신은 지금
이것만 단독으로 투여하기에 지금 부적절해요. 그리고 동반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보니까 아목시실린 클라블란산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물론 독시나 마쿨라이드를 병용하지 않더라도 1차적으로 아목시실린에 준해서 투여하니까 5번 아목시실린 클라블란산이 가장 적절한 답일 것 같습니다. 27번 여자에게 27세 여자에게 MDR 다제내성 결핵 치료를 위하여 베다퀼린 굉장히 비싼 약이에요. 결핵을 제대로 치료 못하고 내성이 계속 발생하면 할수록 약은 독해지고 비싸집니다. 그 중에서도 끝판왕격인 베다퀼린 굉장히 비싸고 리네졸리드 여러분 알듯이 MRS에 쓰는 약인데 이렇게 다제내성인 경우에는 결핵 치료에도 씁니다. 리네졸리드, 사이클로세린, 클로퍼지민, 아미카신을 투여했다. 거의 3차 치료 이상이네요. 내성이 강한 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투여했고 신경계 독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로 투여해야 될 약물은 묻고 있고 여러분이 이소니아질을 투여할 때는 이제 비타민 B6를 같이 투여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신경계 말초신경염이나 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사이클로세린과 같은 3차 결핵 치료제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피리독신의 결핍을 일으키고 신경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같이 투여합니다. 그래서 피리독신, 사이클로세린 때문에 투여합니다. 47번은 기숙사 거주하고 있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23세 뇌수막염이 발생해서 반코마이신 셉트리악손 일반적인 성인에서 가장 1차적으로 사용되는 뇌수막염의 경험적 항생제 요법이고요. 치료를 시작했는데 3일 후에 이제 뇌척수액을 검사해서 이제 나이제리아 메닌자이티디스 수막구균이거든요.가 이제 정확히 동정이 됐으니까 이제 경험적 항생제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특정 균에만 듣는 약으로 이제 항생제 강도를 낮춰야겠죠. 반코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뇌수막염에 투여하는 이유가 뭐 MRSA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균 중에 대표적인 두 개가 페럼구균과 이제 수막구균인데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페럼균이 만약에 이제 항생제의 다제내성을 갖는 경우에 이제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치료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반코마이신과 같은 페럼구균에 잘 듣는 약을 같이 쓰는 거예요. MRSA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페럼구균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 이제 반코마이신 투여가 불필요하고 수막구균에 매우 잘 드는 셉트리악손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48번은 8세 남아가 햄버거를 먹고 복부 통증, 팽창, 물설사, 마치 콜레라 같은 증상인데 혈변까지 받고 복통이 악화됐다. 그래서 장출혈 대장균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용혈 요독증후군 HUS라고 하는데 병원에 있으면 자주 볼 수 있어요. 이거 뭐 언론에서 햄버거병으로 유명했던 그거죠. 그래서 대장균에 여러 가지 균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출혈 독소를 방출하는 그런 대장균에 감염된 경우 이런 증상이 발생해서 그거를 어떤 증후군으로 HUS라고 진단하고 이 경우에는 대장균 자체보다는 이 균이 발생시키는 독소에 의해서 콜레라 같이 독소에 의해서 막 설사가 일어나고 체액이 감소하면서 바이탈이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용혈 요독증후군에서는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고 체액을 보충해주는 수액 치료를 일반적으로 하고 거기다 추가로 뭐 혈압이 떨어진달지 이런 걸 잘 관찰하면서 지지요법에 나온 것처럼 지지요법을 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49번은 여러 가지 질환을 5년 동안 약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점액성 혈변, 설사가 하루에도 5번 이상 많이도 했네요. 검사 결과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 발견되었고, 이 C 디피실균은 어떨 때 이제 감염이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가장 흔한 거는 뭐 클린다마이신 같은 항생제를 투여한 다음에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만 이제 클린다마이신이나 다른 항생제에 듣지 않아서 이 균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어떤 환경압에 대해서 항생제에 대해서 특정 균만 내성을 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갑자기 과격하게 증식한 경우, 그런 경우에 생기는 게 이제 중감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CTP실 감염도 그렇게 발생을 하고요. 가장 흔히 일으키는 게 클린다마이신과 세팔로스포린입니다. 투여 이후에 나머지 균은 많이 죽었는데 CTP실만 이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증식하면서 위와 같은 혈변, 설사, 위막성 대장염이라고 하죠. 발생하는 거고, 두 번째로 거의 흔하진 않지만 사실 PPI를 장기 투여하면 C 디피실의 장염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PPI를 오래 투여한 게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4번. 사실 더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는 건 이거. 항생제 투여 후 C 디피실 감염. 50번은 보니까 추락사고 후에 TPN을 하고 있었는데 폐렴이 생겨서 폐렴 예방요법으로 경험적 항생제로 이제 방코 세페핌 10%플록사신 MRSA 커버에다가 세페핌 10%를 투여해가지고 농농균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해서 좋아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침습성인 이제 곰팡이까지 혈중 감염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칸디다 혈증으로 진단이 됐는데 배양 검사 결과는 아직 칸디다인 거는 대충 봐서 알겠는데 균종이나 감수성은 모른대요. 균종을 정확히 알아야 예방적인 항진균제 투여가 가능한데, 왜냐면 칸디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알비칸스, 뭐 파라실로시스, 글라브라타, 뭐 크루제이 등등 있는데 이런 균들이 이 아졸게나 여러 가지 항진균제의 감수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침습성 진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칸디다 알비칸스 아니면 글라브라타 이런 걸 커버할 수 있는 플루코나졸이 되겠고요. 알벤다졸은 뭐 아졸게도 아니죠. 이름만 비슷한 거지. 케토코나졸은 커버리지가 안 좋고 애초에 침습성 진균 감염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플루코나졸이 정답이다. 배양 검사가 나왔어요. 이번에 크루제이가 동정됐대요. 크루제이 같은 경우에는 플루코나졸도 안 듣고 이트라코나졸도 안 듣습니다. 그 칸디다 혈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크루제이 같은 아졸게 내성을 갖는 균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차 치료제로 다 커버할 수 있는 에치노칸딘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인베이시브 칸디디아시스에서는 펀진 에치노칸딘을 투여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이제 좀 빨리빨리 갑시다. 간단한 문제들이라 이제 AAP를 맥시멈 도즈로 사용했는데 편두통이 조절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발작이 있었고 부전 치료, 급성기 치료를 할 때 이제 AAP 대용으로 투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은 뭘까? 약간 뭐 특별히 환자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편두통 발작의 1차 치료인 트립탄 골라주시면 되겠고, 최근에 심한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고령 81세 환자가 파킨슨의 대표적 증상들이 뭐 강직, 무표정, 얼굴이 이렇게 마스크를 쓴 듯이 표정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고, 흔히 파킨슨에 나타나요. 떨림, 진전, 운동기능 장애 등등 그냥 대표적인 파킨슨 증상을 다 심하게 앓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1차 치료제로 선택할 때 이 환자가 81세 고령이라는 걸 고려하면, 예를 들면 뭐 도파민 에고니스트를 사용한 프라미픽소 같은 거, 로피니올 같은 걸 투여해서 보통은 그 투여 이유가 뭐 증상에 따른 것도 있지만 보통은 레보도파를
투여를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레보도파는 투여 시작을 하면 갈수록 안 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늦게 투여하도록 해서 젊은 사람은 좀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81세 같이 고령 환자인 경우에는 여명을 고려해서 레보도파를 더 이상 늦추지 않고 바로 아끼지 말고 투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보도파와 카비도파 복합제를 투여하면 됩니다. 26세 여자가 BMI가 30 비만이네요. 발작이 있었어요. 뇌전증 진단을 받아서 약물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BMI를 고려해서 약을 고르래요. 뇌전증 치료제 중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어트에도 이제 오프라벨로 많이 사용하는 토파맥스, 토피라메이트가 있고요. 식욕 억제 효과가 있으니 보조적으로 어디티브로 사용하긴 하지만 주 치료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뇌전증 치료를 하면서 동반적으로 추가적인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토피라메이트 고를 수 있고, 물론 국소발작, 파셜 시저에 듣는 약이어야겠죠. 듣고요, 심지어. 55번은 조현병 환자고 올란자핀, 에이티피컬 비정형 항정신병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이 비정형 항정신병약은 이제 정형 항정신병약이 EPS를 일으키는 것과 반대로 비정형은 이제 대사증후군을 많이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으로 당뇨, 혈압 상승 등등, 일반적으로는 당뇨 비만인데 체중 증가, 식욕 증가로 인해서 결국에는 조현병보다 당뇨 때문에 추후 예후가 나빠지는 그런 환자들을 볼 수가 있고, 잘 관찰해야 되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무려 2달 만에 체중이 5kg나 늘었어요. 식욕이 많이 늘었나 봐요. 이런 경우에 올란자핀을 더 이상 투여하지 않아야 되고, 지프라시돈과 같이 에이티피컬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에 영향이 거의 없어서 쓸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 증가가 과다하게 관찰되었고 하는 환자에서 이 젤독스라는 약인데 지프라시돈을 많이 투여하게 됩니다. 나머지 약들은 사실 대사증후군 일으킬 수 있고요. 팔리페리돈, 리스페린을 일으킬 수 있고, 클로자핀은 그런 대사증후군이 일어났을 때 대체하는 것이 아닌 비정형 항정신병약이 조현병 조절에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3차로 넘어갈 때 이제 클로자핀을 최후에 쓰는 것이고, 클로르프로마진은 티피컬로 지금 에이티피컬을 티피컬로 바꾸는 선택지는 거의 하지 않아요. 과거에 특출나게 효과가 좋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EPS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고, 그래서 지프라시돈 고르시면 됩니다. 56번은 심장이 갑자기 뛰고 숨차고 죽을 것 같다. 이거 대표적인 공황 발작이거든요. 패닉, 공포와 절박감을 나타내는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았고, 공황장애 치료에는 1차적으로 SSRI를 씁니다. 그 밖에 더 쓸 수 있는 게 있지만 SSRI를 한 달, 2달 이상 투여하면 패닉 발생이 많이 줄어들고 동반된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도 많이 해소가 돼요. 대표적인 SSRI로 파록세틴 있죠. 37세 남자 불면증을 동반한 GAD 범불안 장애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치료 SSRI 중에 S시탈로프람을 복용하고 있는데 한두 달 복용하면 불안 증세 많이 좋아지지만요, 잠이 잘 안 오신대요. 잠이 잘 안 올 때는 이 경우에는 초기 치료, SSRI 초기 치료에서 불안은 해소가 됐지만 오히려 이제 뇌가 활성화되면서 불면증이랄지 간헐적인 불안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환자에서는 이제 보조적으로 벤조다이아제핀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알프라졸람을 일시적으로 쓰다가 불면증이 해소가 되면 서서히 끊어주는 게 좋겠죠. 벤조다이아제핀의 오랜 복용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 상황이니까요. 58번은 11세 남하고 돌아다니고 말을 계속하고 방해하고 말 끊고 집중 못하고 숙제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게 이제 ADHD의 증상인데, 이런 환자에서 약물요법과 행동치료를 동반
해서 할 예정이다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외워야 돼요. 이제 나이도 중요한 이제 선택 요인이 되거든요. 11세 같은 경우 6에서 11세 사이면 자극제, 스티뮬런트, 각성제죠. 메틸페니데이트나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암페타민 같은 거를 투여하면서 동시에 문제에 대한 행동 치료를 병행해야 돼요. 이때 약물 치료로 적절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메틸페니데이트 스티뮬런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게 연령뿐만 아니고 이 스티뮬런트를 투여하면 기저에 있던 틱장애가 심하게 악화되거나 없었던 틱장애가 생기거나 할 수도 있고요. 식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에 지연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뭐 잠을 못 자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되겠고, 또 아이가 물질에 의존적인 경우, 물론 11세 남아가 어떤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게 중독돼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는 스티뮬런트 투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고려해서 적절한 답을 고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는 알츠하이머 치매인데요. 최근에 이제 혼동, 망상, 격앙, 괴상하고 공격적인 행동, 이게 알츠하이머에 동반된 여러 가지 행동 정신 증상들이거든요. 선망이라고 표현하는 증상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여서 가족을 괴롭게 하고 막 폭행하거나 욕을 하거나, 사실 자신 아기가 없는데 질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응급실에 와서 투여해야 될 약은 일단 이런 증상에 가장 잘 드는 약은 항정신병 약이고, 그 중에서도 비정형을 이제 쓰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뭐 너무 심하거나 주변인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아주 루틴한 항정신병약 투여는 주의가 필요해요. 일단 워닝을 하고 있고, 이런 투여가 이루어지면 환자의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정신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약은 퀘티아핀이나 아리피프라졸과 같은 항정신병 약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선망, 다른 질환에 의한 선망 치료에도 많이 씁니다. 이 환자는 MMSE는 치매 진단에 필요한, 인지장애 진단에 필요한 점수인데요. 10점 미만인 경우에 거의 혼자서 뭐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는 심한 치매예요. 이런 치매에서는 1차적으로 도내 폐지를 하루 10ml 맥시멈 도즈로 투여하고 있고, 사실 그 이상 늘릴 수는 있는데 잘 그거보다는 메만틴과 같은 2차 치료를 동반해서 병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도내 폐지를 감량하거나 아니면 갈란타민이나 리바스티그민으로 대체하는 선택지는 뭐 불필요해요. 다른 약보다 도내 폐질이 더 효과가 있거나 부작용이 적거나 이렇습니다. 그리고 갈란타민과 같은 경우에는 경증의 치매밖에 못 써요. 경증 알츠하이머에만 허가가 돼 있거든요. 중경증. 그래서 CB1 환자에서 갈란타민 투여 못하고, 리바스티그민도 역시 도내 폐지를 대체해서 쓰기에는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없고, 은행엽제 같은 영양제 뭐 치매에 효과 있다고 막 약국에서 파는데 사실 뭐 그렇지 않고요. 뭐 혈액 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치매 치료에 여기서 선택하기는 부적절하고, 해서 답은 메만틴 추가입니다. 61번은 이제 RA 치료를 위해서 약을 투여할 때 주기적으로 시력에 관한 검사가 필요한 약은 뭐냐. 드마드 중에서 딱 떠오르는 게 HCQ,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같은 이제 퀸으로 끝나는 약들은 키나에서 유래된 약이죠. 이 약들은 다 이제 시력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HCQ 외워두시고, 또 항생제 중에서도 에탄부톨 같은 약은 시력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독성들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회차에서 특정 독성 많이 나왔죠. 갑상선, 시각 등등 다 중요하고요. CKD 환자에게 골다공증 치료를 한다. 약물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에 제한이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EGFR이 뭐 30 미만인 환자들은 투여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신기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투여할 수 있는 게 데노스맙이라는 약이 있으니까요. 프롤리아라는 약인데 1차적인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알렌드로네이트, 이반드로네이트 배제하시고, 테리파라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골절이 있거나 아니면 골절 위험이 매우 높거나 뭐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맙으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하는 심한 어떤 골다공증에서 치료를 위해서 쓰는 약이니까 일단 세컨 라인으로 밀어놓고 생각을 합시다. 칼슘 제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조적인 플러스 알파로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하면서 칼슘과 비타민 D의 적절한 용량의 투여는 중요하죠. 그것도 외워두시고, 27세 여자가 피임약을 생리 1일째부터 정확히 이제 1일째부터 먹었고, 원래 이렇게 먹도록 하죠. 12일간 규칙적으로 먹었으나 이틀을 빼먹었다.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죠. 이틀 안 먹거나 생각나서 바로 하나를 먹었고요. 이후에 정해진 시간에 먹는데 추가 피임법 시행, 그러니까 피임 효과가 피임약으로서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기간이 며칠이냐, 반드시 추가 피임을 해야 되는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이상 피임약을 매일매일 하나씩 정확하게 먹은 경우에 피임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중간에 빼먹은 경우에는 콘돔을 쓰든지 다른 피임법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고요. 66세 남자가 BPH 치료를 위해서 탐슬로신과 피나스트리드를 투여한다 하는데, 뭐 비대증 치료는 뭐 됐는지 모르겠지만 빈뇨, 절박뇨 등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화장실에 가게 되는 과민성 방광 증세를 호소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추가할 수 있는 약은 안티무스카린이긴 이제 항콜린제들, 톨테로딘 같은 약, 아니면 이제 베타3 애고니스트인 미라베그론, 베타미가라는 약,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 실습할 때 많이 봤죠. 미라베그론이라는 약이랑 항콜린제, 특정 항콜린제를 과민성 방광 치료제로 씁니다. 톨테로딘이 답이고요. 65번, 66번은 이제 통풍 문제인데, 뭐 고혈압, 소화성 궤양, 만성 허리통이 있는 남자고, 약 복용하고 있고 랩 데이터 있고, 통풍과 관련해서는 3년 전에 통풍 발작이 있었고 이후에 없었고, 3년 전 오래됐네요. 요로결석 과거 병행 없고 결절이나 관절 손상도 없다. 과거에 발작이 한 번 있었고 이후에는 완전 괜찮은 상태. 중요한 수치, 요산 수치를 보니까 참고치에 비해서 높네요. 또 한 8까지는 뭐 봐주긴 하는데 어쨌든 고요산 혈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요산 상승이 단순히 식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발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환자에서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약이 있대요. 문제에서 그 약을 골라라 하는데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다이아자이드계 항고혈압 약은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요산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나 고요산 혈증 환자에서는 주의 투여 혹은 금기입니다. 이런 고요산 혈증 유발 약물 HCTG를 중지하고 여러가지 모니터링 이외에 환자와 통풍과 관련해서 필요한 권고사항은 뭐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퓨린계의 핵산이 이제 대사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통풍이잖아요. 그래서 퓨린이 함유된 여러 가지 음식들, 뭐 내장이 포함된 내장류, 뭐 물고기든 육고기든 다 내장류 퓨린 많고, 버섯 등등 해서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이 나중에 상담할 때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퓨린 풍부 음식 제한. 그렇다고 뭐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67번부터는 이제 종양 관련한 문제고, AM을 진단받은 환자가 56세고 항암요법 시작 전에 심기능 검사를 받았다. 왜죠?
AML 치료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거의 다 사용하는 게 이제 인덕션 유도요법 할 때 시타, 이다 쓰고요. 이 중에 이다루비신, 안스라사이클린계 항암제인데 대표적인 심독성 약이에요. 심장 독성이 누적적으로 손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투여하더라도 그 우려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좌심심 박출이 이미 35%로 좌심심 박출률 신부전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런 환자에서는 가급적이면 안스라사이클린이 포함되지 않은 레지멘을 쓰거나 그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다루비신 같은 안스라사이클린을 다소 감량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정답은 대표적인 심독성 약인 이다루비신이다. 다음 문제는 CML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BCR-ABL 활성이 있는 TKI 스프라이셀이라는 약인데 다사티닙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최근에 레보플록사신, 퀴놀론을 먹었는데 퀴놀론의 대표적 부작용이 QT 연장과 같은 부정맥의 유발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다사티닙도 역시 그렇거든요. 같이 먹었을 경우에 QT 간격 연장으로 부정맥, 심정지 심각함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용 금기돼 있을 거예요. 69번은 45세 여자가 3기 유방암을 진단받아. 사기는 아니니까 이제 얼리 스테이지를 보고 완치를 목적으로 할 겁니다. 완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유방을 전절제하고 주변 림프를 걷어낸다는 등 치료를 계획 중에 있고, 유방암 치료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랩 데이터가 ERPR, 그러니까 호르몬 수용체, HR이 둘 다 음성이고 헐투만 양성이래요. 그래서 무슨 항암요법을 쓸 거냐 묻고 있고, 에코그가 0에서 1이면 항암요법에 적절한 건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보니까 헐투가 양성이면 반드시 헐투에 대항하는 항체를 투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펄투주맙, 퍼제타랑 트라스투주맙, 허셉틴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전이성 이런 질환에서는 이렇게 병용하기도 하는데 항체만 투여하지는 않거든요. 도세탁셀이랄지라는 항암제를 같이 투여하게 되니까 항체만 두 가지는 선택지는 3기 유방암에도 해당하지 않고 더군다나 4기라고 해도 항체만 투여하진 않으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헐투 억제제가 있지만 1, 2번은 헐투 억제제 없고 5번도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인데 가장 흔하게 많이 쓴 헐투 양성에서 이제 도세탁셀 카보플라틴에다가 트라스투즈맙을 같이 썼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62세 남자가 3기에 이제 NSC, LC로 진단을 받았고 파칼리탁셀 카보플라틴으로 구성된 레지멘을 투여받던 중에 항암제를 투여받던 중에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진행하는 경우는 즉시 이제 레지멘을 바꿔야겠죠. 전이가 되지는 않았고 약을 추가해서 베바시즈맙, 아바스틴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 아바스틴의 부작용, 이상 반응을 걱정하게 할 어떤 최근의 증상이 무언가 물어보고 있어요. 베바시즈맙은 엔지오제네시스를 억제하는 약이죠. 혈관, 출혈, 혈압 상승 이런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혈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객혈이나 토혈, 하혈을 한 경우에 출혈, 액티브한 블리딩이 있었던 경우에 투여 시 주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1번 AML이고 이제 아까 이제 인덕션을 한 이후에 이제 콘솔리데이션 공고요법을 받은 38세 젊은 남자가 이제 FN 피브릴 뉴트로페니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GCSF 가장 대표적인 필그라스팀을 매일매일 투여했겠죠. 이 약은 수일간 투여받고 있는데 이 약 투여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물 이상 반응을 했고요.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 GCSF 계열의 약을 투여하면 아무래도 골수의 어떤 골수 세포들을 자극해서 백혈구의 분열,
약들은 촉진하는 약이기 때문에 골수, 특히 뼈 속이니까 뼈의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픈 몸살 같은 증상이 흔히 발생하고요. 저희 필그라스틴 같은 걸 투여하는 경우에는 통증을 예방하거나 아플 때 먹으라고 타이레놀을 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3세 남자가 NSCLC 진단받아서 타세바, 얼로티닙을 먹고 있는데 최근 검사 결과 타세바를 먹다가 질병이 진행돼 버렸고 돌연변이가 발생했대요. 더 이상 약이 안 듣는다는 말이죠. 얼로티닙과 같은 TKI는 종전 세대라서 이제 EGFR T790M 이런 변이가 특정 변이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변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9세대의 어떤 TKI들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TKI 얼루틴 같은 TKI를 복용 중에 T790M 변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약이 효과가 있어요. 오시모티닙이라고 하는 타그리소, 좀 비싼 약인데 타그리소랑 레이저티닙, 유한양에서 만든 렉나자라는 약인데 이 두 가지가 유일하게 790M 변이의 효과적인 TKI입니다. 나머지는 안 들어요. 그래서 정답은 오시모티닙, 타그리소 고르시면 되고 73, 74는 대장암인데 이제 전이성 대장암으로 좌측에 있대요. 이것도 뭐 문제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긴 합니다. FU 먹고 있고 루코버린, FU의 효과를 늘리기 위한 루코버린, 그다음 옥살리플라틴 구성된 폴폭스 하고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EGFR이 양성이라서 왜 검사하겠어요 이거? 항 EGFR 항체 투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전이성에는 이제 폴폭스나 폴피리오법에 항 EGFR 약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베바시즈막 같은 항체를 쓸 수도 있거든요. EGFR이 양성이니까 이제 세투시맙 투여가 가능할지도 모르고 단순히 EGFR이 양성만 있다고 투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EGFR이 수용체잖아요. 상위 단계라면 이제 세포 신호 전달계에서 이제 라스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이 라스가 또 추가적으로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게인 오브 펑션을 통해서 계속 활성화돼서 암세포의 증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EGFR이 양성이라서 그 항체를 투여해서 EGFR을 차단하더라도 하위 단계인 라스가 과활성이면 항 EGFR 항체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스나 브라프, 엔라프 등등의 라스, 엔라스 이런 라스 계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없는 야생형이어야만 이 세툭시맙, 파니투무맙 같은 항체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하려고 하는 약은 세툭시맙이고 그를 위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환자는 지속적인 통증, 암성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옥시코돈을 투여하고 있고 항암 7주기를 했는데 슬슬 이제 옥살리플라틴을 오래 투여하면 말초 신경병증이 생기거든요. 손끝이 저리고 아파요. 그리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신경 관련 증상을 해소시켜야 돼요. 통증, 저림 이런 거 치료하기 위해서 꼭 암 관련 아니어도 프레가발린, 가바펜틴 같은 약 많이 씁니다. 75번은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일시적으로 바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팔꿈치에 노란 삼출액, 노랗다는 게 핵심인데 이제 세균 감염이 있어서 나오는 삼출액 같은 경우에 농이 있으니까 이제 노랗게 보이는 거고 감염의 징후를 상징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외용 항생제를 발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계속 스테로이드를 그 부위에 바르면 오히려 감염이 악화될 테니 이제 대신에 후시딘과 같은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약들은 뭐 스테로이드거나 아니면 면역 억제 성분이죠. 이런 거 바르면 감염이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죠. 방수 생성을 억제하고 방수 유출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약은 알파2 에고니스트인 어쩌고저쩌고 니딘, 브리모딘이고요. 그리고 베타블로커나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약들은 어떤 양리학 효과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또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베타블로커는 안방수 생성을 억제해요. 유출을 증가시키진 않고 생성 억제 티몰롤 많이 쓰고, 라타노플로스트 같은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계열 약은 방수 유출을 증가시키긴 하는데, 이제 방수가 유출될 때 이제 눈이 있고 코가 있으면 이제 비루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코로 이제 안방수가 빠져나가면서 눈의 압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알파2 에거니스트가 작용하는 이제 방수 유출은 이 비루관을 활용해서 늘어난다는 거고, 이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에는 안구에 이제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이제 비루관이 아닌 이제 공막이나 이런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리학적인 문제인데 나왔네요. 77번은 쇼파울 신드롬으로 짧은 창자 증후군, 이제 장애, 암이나 심각한 궤양성 대장염 아니면 크론병 같은 환자들은 이제 약물 치료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염증 부위나 안부를 절단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 절제술을 반복적으로 아니면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소장에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체표면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구 식사를 해도 살이 쭉쭉 빠지고 영양 결핍 상태가 돼요. 그런 걸 이제 쇼파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TPN을 하고 있고, TPN의 대표적 부작용이 이런 빌리루빈 상승 아니면 황달이 동반된 TPN 인듀스드 콜레스타시스 에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이제 구리 같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구리가 이제 쓸개즙으로 이제 배설이 되거든요. 구리가 많이 쌓이면 간이나 쓸개에 큰 독성이 돼요. 그래서 이 TPN에 포함되는 일부 이제 전이 원소 중 하나인 구리를 일단 중단하고, 그렇게 해도 아마 체내에 축적되거나 적정 수치를 유지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쓸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리는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고려할 가치가 없는 답지라서 일단 TPN 부작용으로 그냥 공통적인 부작용으로 그런 게 있다 해서, 구리는 또 그런 영양소들 중에 담도 배설되고 간이나 담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중단하는 게 맞겠다, 이런 추리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좀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시험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